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비가 한바탕 쏟아지더니 기온이 훅 떨어졌어요. 네, 저희가 오늘 녹음실 오면서 차 엉덩이 열선을 틀고 왔잖아요. 이제는 한동안 엉따가 없으면 견디기 힘든 그런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엉덩이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열선 시트라고 하지 않나요? 저는 엉따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네. 온도도 많이 떨어졌고 제 경우에는 이제 동절기에 해가 많이 짧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녁이 좀 일찍 시작되고 빠르게 어두워지면 조금 마음이 우울감이 들어요. 하기야 선우 씨는 늦잠 자는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해가 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밝은 날을 누리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눈 뜨자 어둑해지는 거죠. 네, 그 사이가 참 짧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접하는 소식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힘들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참담한 소식과 또 이해할 수 없는 뉴스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는 때일 거예요. 네. 이런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가을 한담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네. 10월이었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계절이 한 챕터를 넘기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단풍이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다가 지금 며칠 사이에 특히 비가 오고 나서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플라타너스한테 싸다고 맞아보셨나요 혹시? 맞아봤죠. 좀 기분 나쁘잖아요. 정말 상상 외로 아주 커다랗고 묵직한 이파리가 위에서부터 얼굴을 가격하죠. 그렇죠. 플라타너스 싸다구를 조심해야 하는 그런 낙엽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와 참담함과 힘든 소식들 때문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아주 힘들어지기 쉬운 때인 것 같아요. 네.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에서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정서적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낙엽도 다 떨어지고 가지들이 앙상해지고 해도 짧아지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슬프고 이러다 보니 우리에게 좀 온기를 주는 것들을 떠올려 보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심지어 난방비 인상 소식도 있었습니다. 전년보다 30% 이상 올랐다고 하죠. 30%요? 네. 이런 일들이 너무 조용히 벌어지고 있고 주말 동안에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도로에 물이 정말 많이 배수가 되지 않고 고여있는 걸 보면서 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모로 굉장히 지금 일상이 불안한 시즌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길게 지속될지 모르는 좀 겨울에 초입에 서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12월이 되기 전까지는 겨울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 늦가을이죠. 순간 방금 저희의 종목을 시사 팟캐스트로 전환할 뻔했지만 딸깍하고 다시 스위치를 옮겨서 겨울의 초입에 있다는 표현은 왕좌의 게임에서 빌어온 Winter is coming. 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선우 씨, 우리 여둘톡의 슬로건이 뭐죠?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네. 주위가 온통 암흑 같고 겨울은 오고 있고 아무래도 어떤 낙관의 기울기를 세우기가 힘들어 보일 때가 있죠.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스포트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좀 더 떠올려보고 거기서 조금의 온기라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죠. 난방비도 인상되고 있으니까. 네. 가만히 있다 보면 쉽게 화내고 투덜거리고 싫은 걸 이야기하게 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좋은 것들을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추워지고 어두워지는 계절의 초입을 우리가 좀 잘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33화 주제는 온기를 주는 것들입니다. 톡갈 한번 가야죠. 여, 둘, 톡토로톡토로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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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특별히 더 따뜻함을 불어넣어 봤습니다. 따뜻함인데 왜 더 낮은 음을 내셨죠? 따뜻함을 모아서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온기를 불어넣어 봤어요. 저는 우선 트위터에 어느 수집가님께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께 건네받은 온기가 아주 크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2020년에 포스팅을 하신 내용이었는데 드디어 군고구마의 황금 비율을 찾았다. 라는 내용의 트윗이었습니다. 이게 리트윗이 2만 회 이상 되어서 아마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에어프라이어에 어떻게 고구마를 구워야 가장 환상적인 군고구마를 얻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절기에 많이 구워 드실 텐데 집에서 구웠을 때 우리가 사 먹는 군고구마처럼 속이 촉촉하게 잘 익으면서 껍질이 홀랑 한 번에 분리되는 그런 상태의 결과물을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결과는 그 드럼통이 있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역시 군고구마에 좀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었어요. 심지어 군고구마 전용 냄비가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그것을 사서 구워보기도 했고, 근데 까맣게 그을리더라고요, 냄비 자체가. 그리고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책에도 묘사가 되어 있지만 저희 집에 겨울에 이제 등유 난로를 피우는데 그 난로 위에 고구마를 얹어서 굽다가 고구마의 그 끈적하고 달큰한 진액이 흘러내려서 난로 위를 더럽히는 바람에 헤어질 뻔했죠, 우리가. 하나 씨한테 아주 큰 분노를 일으키고. 아니에요. 다시 그 글을 읽어보세요. 저는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닦아주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폐를 끼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가 썩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수집가님의 레시피대로 조리를 해봤더니 정말 파는 것 같은 군고구마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선우 씨가 구워줬던 바로 그 방법인 거죠? 맞습니다. 이것은 군고구마가 아닙니다. 꿀고구마입니다. 그리고 그 고구마 자체가 저희 친구 부모님 댁에서 농장에서 직접 재배를 해서 나눠주신 거였는데 고구마도 참 맛있었고 구운 방법도 아주 절묘했죠. 그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에어프라이어에 110도로 30분, 160도로 30분 요 사이엔 한번 뒤집어줍니다. 온도 변화를 시킬 때. 그리고 190도로 30분 이렇게 하면 겉은 하나도 안 타고 껍질은 내용물과 완전히 분리되고 내부는 쫀득쫀득하고 꿀 줄줄 상태의 천상의 군고구마 탄생. 나 그대로 아파트 단지 앞에 들고 나가서 군고구마 장수할 뻔했잖아 라고 또 너무 맛깔나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어느 수집가님이. 그런데 총 시간이 1시간 반이 소요가 되잖아요. 상당히 긴 시간이죠. 우리 묵고제비들은 이렇게 길게 좀 기다리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날 저희 집에서 구워 먹었을 때 제가 190도 부분을 좀 단축했어요. 이렇게 길게 구우면 좀 타지 않을까 싶어서 190도로 굽는 단계를 30분까지 하지 않고 한 10분 정도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맛있는 군고구마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참 세상에 먹는데 진심인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고구마는 정말 파는 고구마처럼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껍질이 홀랑 벗겨지고 안은 아주 촉촉하고 단맛이 아주 응축되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게 조리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에어프라이어를 좀 오래 써야 돼서 좀 전기 사용이 많지 않을까? 그 부분은 약간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좀 여러 개를 F에 비는 자리가 없도록 꽉 채워가지고 굽고 한 번 먹고 남은 것들은 이제 냉동 보관했다가 살짝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거나 해도 이 군고구마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수집가님께 허락을 받아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소개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네, 즐거운 고구마 생활 되세요. 라고 경쾌한 답장을 주셨습니다. 고구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약간 가상의 목이 맥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거 약간 팟캐스트 할 때 위험하죠. 그런 심상은. 그럼요. 밸런스 좀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추워지면 뭐죠? 귤이다. 귤의 시즌이다. 귤을 한 번에 먹어도 되는 권장량이 하루에 몇 개인지 아세요? 10개? 2개래요. 아, 진짜요? 네. 왜 우리가 아시아인들이 혈당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귤의 권장량이 2개라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 한 2주치씩 귤을 먹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동절기에는 좀 따뜻한 집안에서 이렇게 손톱 밑이 노래지도록 귤을 약간 무념무상으로 까먹으면서 뭔가 TV를 본다거나 만화책을 읽는다거나 그런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신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귤을 2개 정도를 먹는 것 같기는 해요. 하나씨처럼 신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시즌부터 나오는 조생귤보다는 늦겨울 초봄에 나오는 한라봉이나 천혜향 이쪽 과들이 조금 더 먹기 편하죠. 네, 그쪽을 좀 더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10개라고 얘기했던 것은 한 20개씩 먹는 친구들이 옆에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귤은 왜 작을수록 맛있잖아요. 맞아요. 껍질이 얇고 삭삭 벗겨지는 애들, 말랑말랑한 애들이 맛있죠. 제주도에 여행 가서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귤을 다 가게에 이렇게 두고 그냥 식후에 가져가라고 맞아요. 다 비치를 해두시더라고요. 박하사탕 개념으로 식당 입구에 놓아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한 개 집어가며 왜 이렇게 손이 작냐면서 막 권해주시고 그게 좀 신기했죠. 제주도에서 귤을 세는 단위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콘테나라고 합니다. 콘테나는 들었었어요. 컨테이너를 우리말식으로 발음한 것으로서 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이동 박스 있죠. 그게 한 몇 킬로 들어가려나? 한 10킬로는 넘게 들어가지 않나요? 아무튼 콘테나 단위로 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옆집 아주머니, 할머니들께서 막 그렇게 갖다 주신다고 제주도 사는 친구들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한 10년쯤 전에 제주에 놀러 갔다가 그때 처음으로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잘 해먹는다는 귤구이를 먹었었어요. 혹시 톡토로 분들 중에 귤을 지금까지 한 번도 구워 먹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먹어보는 것도 참 재미있고 맛있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신맛에 좀 약한 분들은 귤을 구우면 고구마도 구우면 단맛이 응축되는 것처럼 겉이 약간은 거무스름하게 탈 정도로 구워주시면은 안쪽으로 단맛이 응축되고 그 껍질을 깠을 때 안에서 김이 확 올라오죠. 그래서 먹으면은 뭐라 말할 수 없이 감기에 좋을 것 같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좀 구수하지 않나요? 구수하고 저는 제 생각에는 신맛이 약간 떨어지고 단맛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위에 계피가루, 시나몬 이런 거를 좀 뿌려서 드시기도 하던데 뭐 발뮤다 토스터 같은 오븐 토스터 같은 데 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좀 꽤나 시간을 들여서 구워보시면은 원래 귤과는 사뭇 다른 맛이 납니다. 맞아요. 겨울의 별미입니다. 귤구이. 그것 말고도 우리 묵고제비 님이 이런 추워지는 계절이 되면은 항상 찾는 것이 있죠. 뭐죠? 호떡입니다. 제가 선우 씨랑 친해졌을 때 선우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뭐 이렇게 물었더니 호떡이요라고 쉼표도 없이 대답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이어서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아, 기억나네요. 그래서 저의 겨울 코트의 앞자락이 다 호떡 그 설탕 자국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정말 칠칠치 못한. 그 호떡이야말로 약간 딜레마를 갖고 있는 음식이잖아요. 뜨거울 때 먹어야지 맛있는데 뜨겁게 먹다 보면 너무 뜨거워서 안에 까만 시럽을 흘리고야 마는 그런 딜레마적인 음식이죠. 호떡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또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호빵도 팥호빵과 야채호빵 파가 강력하게 대립하잖아요. 호떡도 잡채호떡 파와 설탕 호떡 파가 있지 않나 싶은데 잡채 호떡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속에 설탕이랑 견과류 대신에 잡채를 넣어서 부치는 약간 만두 같은 느낌의 그런 호떡이 또 있어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찾으시더라고요. 아, 그거 전국구로 다 있는 음식인가요? 일단 부산의 남포동에는 씨앗 호떡이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잡채 호떡은 서울에서 저는 몇 번 봤어요. 명동, 인사동 이런 곳에서. 저는 친숙하지 않아서인지 그냥 꿀호떡이 훨씬 저한테는 맛있게 느껴지고 그리고 씨앗 호떡의 경우에도 견과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는 그냥 클래식한 꿀호떡에 견과류 아주 약간 들어간 그리고 반죽의 양이 너무 많지 않아서 꿀 부분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감싸고 있으면서 바삭하게 구워진 그런 호떡을 좋아합니다. 아, 약간 위험도가 아슬아슬하게 높은. 위험할수록 맛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눈에서 너무 이글이글 불을 품고 있어가지고. 선우 씨의 지금 양쪽 동공이 그 호떡을 누르는 누름개? 네, 그 까만 누름개처럼 이글이글거리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군고구마 얘기하고 귤은 한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귤은 복수여야 할 것 같아요. 항상. 귤즈. 연쇄 귤 먹기를 얘기하고 호떡을 얘기했을 때 몸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흥분해서 언성을 높여서 얘기하느라고 체온이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되게 몸이 온기로 가득 차네요, 정말. 선우 씨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두 눈을 호떡 누름개처럼 이글거리며 얘기하는 앞에 있으니까 저도 뭔가가 조금씩 차오르는 느낌이 드네요. 요즘 저희 집의 매일의 풍경은 오늘도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을 하느라고 집을 몇 시간 비웠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은 고양이들이 어디 있을지 짐작이 가시죠? 네. 어디 있어요? 난로 앞에 셋이 다 모여 있죠. 네, 저희 집에는 커다란 메인 난로가 있습니다. 아까 선우 씨가 얘기하기도 했던 꽤나 화력이 좋고 크기도 큼직한 등유 난로가 있고요. 그건 이제 불을 정말로 기름에다 붙여가지고 활활 타는 거니까. 그 난로는 아직 개시하지 않았죠. 네, 그 난로는 공식적으로 12월이 되어야 점등식? 꺼내곤 하고요. 저희가 올해 초였던가요? 우연히 발견한 조그만 전기 스토브가 있는데 그 스토브를 올해는 1년 내내 켰습니다. 넣지를 않았죠. 네. 왜냐하면 여름에도 저희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있으면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주 마른 편인 저희의 첫째 고양이 하쿠가 너무 추워해서 에어컨을 켜면 꼭 그 난로 앞에 가서 앉아있곤 해서 저희가 그 난로를 넣지를 못했죠. 네. 요즘도 집에 가면은 들어서자마자 그 난로를 틀어주는데요. 원래는 수족냉증 있는 분들이 발이 잘 시리잖아요. 그래서 발 쪽에다가 틀어놓는 아주 낮고 작은 난로였는데 제가 그 난로를 우연히 봤더니 후기에 자기가 쓰기에는 발에 너무 가까우면 너무 뜨겁고 또 멀리 두면 애매해서 쓰기가 그런데 고양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그 고양이가 그 앞에 있는 사진을 제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하고 제가 그 난로를 주문해 보았는데 지금 저희 고양이 셋이 다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외출을 조금 길게 하면 미안할 정도예요. 집에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안전 문제 때문에 난로를 꺼놓는데 저희가 좀 긴 시간 밖에 나와 있으면
고양이들이 난로를 틀어달라고 얼마나 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할 지경입니다. 거의 하나 씨가 올해 산 물건 중에 최고 잘 산 템 아니에요? 맞습니다. 얘기를 여기까지 한 이상은 또 제품명을 까야죠. 네. 10원 한 장 협찬 받은 거 없습니다. 네. 보아르 난로라고 하는 조그만 전기 히터이고요. 이 난로를 고양이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혹시 집에 장모종 고양이가 있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 고양이들이 따뜻해서 좋아하면서 너무 다가가면 혹시나 털을 그을 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시하셔야 되고 저희는 난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다가 쿠션이라든가 그 스크래처 소파 같은 거를 마련해 둬서 고양이의 난로 존을 만들어줬더니 고양이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떠나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둘째 고양이 티거가 상당히 좀 뚱뚱해요. 7kg가 넘는 고양이인데 이 아이는 자신의 몸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기 때부터 언니랑 같이 하쿠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은 굉장히 작고 조그만 이 귀여운 아기 고양이이고 언니는 훨씬 큰 고양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여전히 언니에게 굉장히 귀찮게 굴면서 좀 칭얼거리고 품에 안기려고 하고 그래서 뚱뚱한 몸으로 마른 언니를 막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티거는 이 난로 주변에서 언니한테 안기는 것도 참 좋아하지만 저희 집 3마리 고양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한테 와서 무릎 위에 앉혀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고양이이기도 합니다. 저 얼마 전에 대기업 줌 강연을 했는데 티거가 강연 도중에 저한테 안아달라고 갑자기 와가지고 티거를 맞아요. 아는 채로 강연을 했어요. 저희가 집에서 했던 인스타 라이브나 뭐 줌 북토크 같은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티거 얼굴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남짓 이야기를 할 때 중간에 꼭 한 번 이상은 와서 안아달라고 보채기 때문에 그래서 거실 테이블에 사람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으면 티거가 자주 하는 행동이 무릎 위에 앉혀달라고 이제 조른 다음에 자리를 만들어주면 무거운 몸을 한번 도사렸다가 끙차 하면서 점프를 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무릎 위에 자리를 잡는데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왜냐하면 이 언니한테도 예쁨을 받고 저 언니한테도 예쁨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한 사람의 무릎에 안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자리 사람한테로 또 약간 옮겨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자세를 취하냐면 나란히 앉은 사람 둘 사이에 상체는 이 사람에게, 하체는 또 저 사람에게 걸친 채로 배가 공중에 떠 있게 되는 거죠. 약간 교각 상태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고양이 다리, 고양이 브릿지. 그래서 머리는 이 언니가 쓰다듬고 엉덩이는 저 언니가 투닥이게 하는 그 정도로 예쁨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저희 집의 최고의 사랑꾼이에요. 그래서 고양이와 같이 아마 생활하시지 않는 분들은 고양이에게서 받는 온기가 어떤 걸까 조금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 티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려드려 봤습니다. 저희 집에는 소파가 없고 2개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안락의자도 아니고 라운지 체어라고 해야 되나? 라운지 체어? 네, 의자를 2개를 나란히 붙여서 앉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앞에다가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놓고 영상물을 볼 때죠. 네. 그럴 때 유독 티거가 와서 저희 둘 사이에 교각을 놓곤 하는데요. 얘기가 나온 김에 톡토로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크라운이 재개됐습니다. 네, 시즌 5가 넷플릭스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저희는 지금 3화까지 봤는데요. 잠깐 옆길로 새서 얘기를 하자면 이번 시즌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네. 더 크라운이 보통 2시즌마다 캐스팅이 바뀌죠. 그래서 연대에 따라서 이제 중심 인물들이 나이 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5시즌 시작부터 또 캐스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반에는 그것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했고 특히 이번 시즌의 배우들 중에서 좀 외모적으로 너무 이전의 느낌과 달라졌다 싶은 인물의 경우에는 좀 몰입에 방해가 되기도 했어요. 뭐 찰스 역할을 맡은 배우 같은 경우. 하지만 또
두 번째 화부터는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아주 몰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에서 정말 눈길을 끄는 인물은 다이애나 비를 연기한 엘리자베스 데비키입니다. 네. 키가 190이라는 정말 훤칠한 배우인데 다이애나 비와의 그 싱크로율도 아주 높고 이 사람의 여러 몸짓이나 표정에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올 때마다 눈을 뗄 수 없게 되는데 4시즌까지 저희의 소개를 듣고 달려오신 분들 5시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둘톡을 듣고 더 크라운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5시즌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즌의 여왕은 이멜다 스턴튼이죠. 네. 아, 이분도 여왕을 하심직한 분이죠. 올리비아 콜먼에 이어서. 네. 굉장히 많은 곳에 출연을 한 분이지만 특히나 유명한 배역으로는 해리포터에서 돌로레스 엄브리지 교수로 나오셨던 이멜다 스턴튼이 이번에는 여왕으로 나옵니다. 하나 씨는 처음 서울에 와서 생활을 할 때 너무 추워서 놀라지 않았나요? 깜짝 놀랐죠. 선우 씨, 부산에서는 그러잖아요. 야, 내복 2개 껴입으라. 영하다, 영하. 그러잖아요. 맞아요. 부산은 아주 추운 한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나 하나 씨나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때 너무 추워서 사실 심적으로 위축되는 어떤 여러 가지로 적응을 해야 하는 신입생의 입장에서 물리적인 추위도 되게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신입생이 되기 전에 이미 시험 치러 본고사 치러 갔다가 눈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중학교 때 이후로 눈이 쌓여 있는 풍경을 그렇게 볼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태어나서 고3 때까지 눈이 쌓인 거를 딱 2번 봤어요. 하나 씨도 그랬죠. 저는 중학교 때 그 눈이 쌓여서 교장 선생님이 아침 조회를 하지 않을 테니까 운동장에 나가서 놀라고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눈싸움을 하고 막 놀고 그러고 난 뒤에 수업 다 마치고 하교할 때는 그 눈이 오간데 없이 다 녹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디지털 카메라도 아니던 필름 카메라 시절에 막 사진기를 들고 가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눈을 배경으로 사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타향살이의 약간 고단함, 맞아요. 추움 이런 것과 더불어서 물리적으로 너무 추위를 겪으면서 좀 생존을 위해서 온기를 유지하는 법들을 터득해 나갔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마산 출신 친구가 서울에 와서 너무 추워서 울었대요. 길에서 울었대요. 그럴만 하죠. 그래서 제가 20대 때 터득한 것이 약간 한기가 드는 추위 속에서는 뭘 껴입는다고 갑자기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 뜨거운 걸 먹거나 마시는 법. 그리고 또 하나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는 것. 이 2가지가 단시간에 빨리 좀 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따뜻한 물을 이용하는 거네요, 둘 다. 마시거나. 그렇죠. 내 몸을 담그거나 네. 적시거나. 그래서 그때 깨친 방법이 나중에도 이제 두고 써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몸이 움츠러들 때 일단 따뜻한 차나 이런 것을 한 잔 마신다거나 이런 게 몸을 누그러뜨려주고 긴장도 풀어주죠. 저도 요즘은 제가 커피를 줄인 지가 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보이차를 주로 마시는데 보이차 중에서도 숙차를 마시면은 몸에 이렇게 따끈한 기운이 훅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카페인도 없진 않지만 낮은 편이고 그래서 지금 녹음하는데 옆에도 텀블러에다가 따끈한 보이 숙차를 가지고 와서 마시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 텀블러를 또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오늘 뭐랄까요? 약간 여둘픽 뒤범벅 같지 않습니까? 온기를 지켜주는 아이템들 특집 여둘픽. 선우 씨도 저도 이 텀블러를 참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애용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은 저희가 어느 브랜드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브랜드와 협업 제품인 거죠.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고 이 텀블러의 브랜드는 잘 알려지지는 않은 곳 같아요. 얼스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소개를 보면은 미국 오레곤주에 위치한 프리미엄 드링크웨어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선물을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브랜드고요. 근데 왠지 오레곤주 출신의 브랜드라고 하니까 좀 믿음이 가요. 진정성 느껴지죠. 네,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아웃도어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보편적이더라고요. 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 브랜드는 오레곤.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었다. 하지만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쓰는 거는 로스터 루프 16온스짜리 473ml가 들어가는 걸 쓰고 있는데요. 네. 로스터 루프라고 하는 게 요 손잡이 부분이랑 이 뚜껑을 열었을 때 딱 고정이 되잖아요. 요것이 특허를 낸 부분인데 이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네. 이 뚜껑이 진짜 안정감 있잖아요. 맞아요. 어디를 갖고 다녀도 한 번도 쏟아지지 않고 안정감 있게 먹을 수 있고 저희가 선물 받은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정말 더 이상의 텀블러를 사지 않고 이거를 아마 망가지지만 않으면 평생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윗부분을 다 돌려서 열면 세척을 하기에도 아주 간편하고 차량마다 그 음료를 꽂는 데가 크기가 다 다르겠지만 저희 차에는 딱 맞아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뚜껑을 돌려 여는 게 아니라 딸깍해서 여는 걸로 마시면 운전을 하다가 마시던 중에 뚜껑이 도로 닫히면서 코에 물을 튀긴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써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약간 힘드시겠지만 뚜껑을 젖혀서 쉽게 고정하고 다시 그것을 닫아서 고정시킬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간편하게. 네. 다른 브랜드들에서 좀 화려한 디자인으로 시즌별로 나오기도 하는 그런 텀블러들,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 사용해 보시면 좀 생각보다 쉽게 망가져서 또 실망하게 되고 버리고 새로 사고 이런 것도 좀 낭비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얼스웰의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면 정말 견고하고 단단해서 진짜 정착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하나 씨가 또 정말 잘 사용하는 텀블러가 하나 더 있잖아요. 저희 친구들 사이에 하나 씨 별명이 차박사거든요. 그래서 같이 산책을 가거나 모임이 있거나 할 때 항상 차와 도구들을 싸들고 와서 우려서 같이 마실 수 있는 찻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요즘 거기에 또 좀 대형 텀블러가 하나 더해져서 우리 차박사의 차 생활이 더 윤택해진 것 같습니다. 텀블러라기보다 이것은 거대 보온병이죠. 그렇죠. 이 분야의 최강자는 뭐니 해도 스탠리겠죠. 스탠리에서 나오는 1리터짜리 보온병을 들쳐매고 저는 어딘가 야외에 나가기를 좋아하는데 지난번 훌라 수업에서도 차를 미리 우려가지고 보온병에 담아가서 약간 그날 한파주의보가 오기도 했는데 잔디밭에서 따끈하게 마셨었죠. 맞아요. 아주 정말 모두에게 온기를 나눠준 시간이었죠. 남산 북측 순환로를 갈 때도 이걸 싸들고 갔었고요. 이 스탠리 보온병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같은 용량의 헬리녹스에서 나온 보온병도 있는데 그건 디자인이 아주 레트로하고 집에서 쓰는 가정용이어서 손잡이 부분이나 주둥이 부분이 돌출되어 있고 그게 접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는 수납이 잘 안 돼요. 아웃도어용은 아니죠. 네. 근데 스탠리는 손잡이가 탁 접혀서 몸체에 찰싹 붙고 그리고 보온력이 정말 짱짱합니다. 정말 놀랬어요. 네. 그래서 야외에서도 이제 이중으로 된 뚜껑을 열면은 김이 펄펄 나죠. 그리고 차를 즐기시는 분들은 물론 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야외에서 먹으면은 맛이 다르죠. 정말 기분도 좋고요.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차는 아니지만 추운 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말고 과천 있잖아요. 네네. 네, 과천 현대미술관은 또 서울대공원과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를 리프트를 타고 가는데 친구가
보온병에다가 수프를 싸온 거예요. 수프. 네, 크림 수프 같은 거를. 그래서 야. 그 리프트 위에서 따끈한 수프를 마셨는데 정말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광고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럴게요. 아까 선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추워도 따끈한 거 한 잔을 마시면은 몸에 온기가 퍼져나가는 걸 아주 빠르게 느낄 수가 있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텀블러 사용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특히 여행 갈 때 텀블러 하나 챙겨가면 이래저래 참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저의 별명이 도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요정.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선우 씨 집요정이라고 말하기에 지금 요즘 저희 집 행색이 말이 아니어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왜냐면 집요정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세상이 김하나 작가를 원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집요정의 그 일이 N잡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지금 저희 집에는 여덟 애드로 테스트해볼 상품들이 상자째로 이것저것에 쌓여 있어서 좀 약간 짐 보관소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이든 고양이들을 보필하고 있기 때문에 집이 좀 어수선하기는 해요. 요정의 자존심에 못 미치는 그런 환경이 되었죠. 하지만 그래도 고양이 털을 치우고 매일매일의 청소 정리 활동은 해야 되니까요. 그럴 때 제가 작업복처럼 입는 게 이 FW 시즌에는 도비 조끼라는 게 있습니다. 얇은 패딩 조끼인데요. 네. 저는 조끼라는 것을 밖에서는 잘 안 입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팔이 잘 시린 편인데 아예 외투를 입는 게 낫지 조끼만 입으면은 몸통은 뜨끈뜨끈한데 팔이 여전히 차게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는 춥다고 해서 뭔가 옷을 껴입으면은 이 소매가 거추장스러워서 집안일을 할 때 방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집안일을 할 때 이 패딩 조끼를 살짝 걸쳐주면은 작업에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하지만 보온력은 충분히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전국에 계신 도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활동성은 보장하면서 보온성도 챙기는 그런 아이템이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선우 씨. 네. 이번 주제를 선우 씨와 논의할 때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My favorite things 어떨까?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다가 그런 것에서부터 생각을 조금 하다 보니까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고 요즘 특히 온기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 이 실마리를 제공해 준 노래의 출처가 어디죠? 맞아요. 이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는 것들, My Favorite Things의 원전 같은 고전 뮤지컬 영화가 있죠.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1969년 영화입니다. 저희가 옛날 사람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왔던 영화죠. 네. 고전 뮤지컬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수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고 익히 여기 나오는 노래들을 알고 계시죠. 도레미송이라든가 에델바이스라든가 너무 유명한 노래들이 많은데 선우 씨와 저는 미국 뮤지컬 영화를 워낙에 좋아합니다. 근데 사운드 오브 뮤직은 뭐 어렸을 때 TV에서라든가 워낙 많이 봤다고 생각해서 아는 영화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가 한번 날을 잡고 봤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죠. 다시 봐도 그리고 다 모든 노래를 알고 있어도 너무 재밌게 빠져들어서 보게 되는 게 또 힘이 있는 고전인 것 같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도 너무 그런 영화였고 특히 이 My Favorite Things가 나오는 장면이 너무 좋죠. 이 가정교사로 온 마리아가 아이들과 아주 친해지지 못했을 때 그때 천둥번개가 치는 너무 무서운 밤에 애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교사의 방으로 하나씩 모여들죠. 막내부터 시작해서. 그랬을 때 이 무서운 날씨 속에서 기분 좋아지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열거를 하고 떠올리면서 그날의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그런 곡으로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오늘 자금자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작은 게 작기만 하지는 않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대단하고 커다란 온기에 감싸 안기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상에서 우리를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온기를 지닌 작은 것들, 작은 기억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노래의 첫 가사, 너무 유명한 가사도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장미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애기 고양이의 수염. 이런 것들. 그쵸. 노래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요. 거기까지밖에 가사를 몰라요. The hills are alive with the sound of music. 또 보고 싶다. 네,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새삼스럽게 본 지가 몇 년 되셨을 거예요. 만약에 요즘 기분이 좀 꿀꿀하고, 꿀꿀하다는 말 요즘 쓰나? 기분이 좀 울적하고 뭔가 산뜻하게 잠시나마 기분을 반등시키고 싶다면은요, 저희가 생각할 때 직방이랄까요? 꽤나 확실한 방법은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와 이런 노래를 만들고 이런 연기를 하는 이런 작업을 했던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작업물이 세상에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있구나.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한참 동안 먹고 마시는 어떤 미각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얘기를 했는데 어떤 노래들, 청각적으로 느끼는 따뜻함도 큰 것 같아요. 이런 뮤지컬 영화에서 느끼는 것도 그중에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 다녀온 공연에서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았죠.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리사이틀에 다녀왔습니다. 하나 씨는 계속 개울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꼭 개울물만은 아니고 계속해서 물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느낌이 없게 들리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요, 늘. 맞아요. 그렇게 유려하게 들리기까지 얼마나 이 음악가가 노력해 왔을까, 그런 것도 짐작하게 됐고, 저는 렉처 콘서트라는 그 형식도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연주자들이 곡 소개를 목소리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더 길게 이 곡의 해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모티브가 반복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짧게 소개해주면서 이거를 귀 기울여 들어봐라 라는 식의 가이드도 주시고, 이 안드라스 쉬프라는 연주자의 어떤 연배 그리고 권위 이런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따뜻하게 청중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주자 본인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관객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이 소중한 연주회라는 양식을 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연주하는 시간 자체도 짧지 않은데 해설까지 곁들여지니까 정말로 긴 시간을 연주회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앵콜까지 다 해서 한 4시간 정도? 맞아요. 굉장히 긴 시간을 몰입해서 이 관객들에게 나누어준 그런 연주였습니다. 어느 분께서 클래식계의 아이유라고 콘서트를 아주 길게 했다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앵콜도 정말 많이 하셨고, 그리고 네. 곡을 설명할 때 그 유머러스한 어떤 말투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에게서 풍겨오는 여러 가지의 아우라가 정말 너무 포근했죠. 네. 머리가 하얗게 새신 분이라서 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는 쉬프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음색도 분명 있겠지만 그 피아노라는 악기가 가진 색깔이 정말 다채롭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연주에서 특히나 저희 둘 다 굉장히 따뜻하다, 부드럽다라고 인식을 많이 해서 그 원인이 뭘까
좀 여러 가지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제 그날 사용하신 피아노가 베젠도르퍼라는 브랜드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유명한 피아노 브랜드이긴 하지만 스타인웨이처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악기 특유의 음색이 아주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색깔이 쉬프랑 잘 맞지 않았나 싶고 이분이 베젠도르퍼에 대해서 고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스타인웨이도 아주 훌륭한 악기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연주자들이 스타인웨이로 연주를 하게 되면은 다 색깔이 너무 비슷해져 버리는데 자기는 그게 싫다. 조금 다른 음색을 들려주고 싶다라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음이 부드럽게 느껴졌는데 그러다가도 거기서 힘을 빼는 순간 왜 이렇게 약간 부양되는 날아오르는 느낌이 드는 건지 참 신기했습니다. 음악이 주는 고양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아주 잘 연주된 클래식 음악에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을 놓치신 분들이라도 유튜브에서 쉬프의 연주들을 찾아보시면 다양한 클립들이 올라와 있고요. 바흐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공연 레퍼토리에도 바흐가 몇 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쉬프는 본인이 아침을 매일 바흐 연주를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시간가량을 바흐를 치면서 하루를 좀 명상하듯이 그렇게 출발한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걸 먹거나 마시는 이야기 그리고 귀로 듣는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톡토로 여러분들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은 되게 그냥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네. 혹시 얼마 전에 선우 씨 그거 보셨어요? 고양이들이 같이 사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은 네. 강아지들은 막 달려와서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고양이들은 오다 말고 갑자기 기지개를 켜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보셨어요? 너무 흥분해서 네. 그거를 억누르려고 그런다 그랬나? 네, 억누르거나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너무 귀여워. 근데 고양이와 함께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개냥이들도 있죠. 근데 막 신나게 사냥을 하다가도 갑자기 기지개를 켜고 막 좋아서 달려오다가도 딴청을 피우고 다른데 막 수염을 부비고 그런단 말이죠. 아유, 앙큼한 것들. 그렇게 고양이들이 특히나 오래 난로 앞 같은 데서 누워있다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등을 완전히 아치형으로 만들면서 기지개를 부르르르 켤 때 그때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피에르 보나르가 그린 르샤 블랑 흰 고양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흰 고양인데 약간 노란 터치가 있지 않나요? 네, 살짝 그렇죠. 아마 뭐 구글 이미지 검색 같은 걸로 보나르 흰 고양이 쳐보시면 바로 그림이 나올 텐데 그 고양이가 신기하게 쭉 길어진 그 모습을 하고 부르르 떨리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려놓은 귀여운 그림이 있어요. 소품 같은. 그 그림을 잠깐 보고 넘어가 보시자. 보시자는 또 뭐죠? 잠깐 찾아보시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였죠. 네. 우리가 고양이 얘기를 한참 했는데 또 저희가 직접 같이 생활은 하지 않지만 동네에 산책 나온 강아지들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길에 오갈 때나 아니면은 커피 마시고 있을 때 특히 저희 집은 한강이랑 가깝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밖으로 한강 쪽으로 나가는 그런 산책하는 강아지들, 운동장에 나와 있는 강아지들 보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보면 너무 흐뭇해하는 풍경이 있죠. 물론 강아지들이 신나게 냄새를 맡고 전봇대에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꼬리를 흔들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개모차라고 하죠. 이 개모차라고 하는 말은 유모차에서 온 말로 성차별적인 뉘앙스를 맞아요. 담고 있지만 이제 유아차라고 불러야 하니까. 네, 그 뉘앙스를 담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말이 주는 코믹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인지한 채로 개모차라고 부를게요. 개모차를 타고 지나가는 강아지들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뭔가 개모차에 탄 강아지들은 대부분 좀 나이가 많고 다리가 불편하거나 오래 걸으면 신체적으로 무리가 오는 강아지들도 많고요. 거기에 타고서 그래도 눈을 빛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내가 똑똑히 보겠다, 냄새를 맡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 개들의 모습이 참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대부분은 반려인이 자기를 이렇게 태워서 다닐 정도로 사랑한다는 걸 너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표정이 정말 당당하죠. 개당당하죠. 그런 평생을 사랑받고 지금 몸이 불편해지거나 노년에 이르러서도 바깥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함께 산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그런 보호자와 함께 살아온 강아지들의 표정을 보는 것. 그것 자체가 참 많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보면 마음이 따사로워지는 것 같고 톡토로 여러분들도 길을 걷다가 개모차를 마주치게 되시면은 그 개모차를 밀고 있는 분도 한번 보시고 개의 표정도 한번 보시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함께 하자는 서약이 주는 어떤 뭉클함이 있잖아요. 개모차에 탄 강아지와 반려인의 풍경도 어떤 그런 단단함이 느껴져서 온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볼 때처럼요.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길에서 심상하게 보는 풍경이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어떤 계절이 오면 먹거나 마시는 것들이기도 또 듣거나 보는 것들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마음에 어떤 굳어있던 부분은 풀리는 것도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의 리스트를 듣고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건 나랑 좀 다르네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각자가 자신에게 온기를 주는 것들, My Favorite Things의 리스트를 좀 만들어 두시고 힘들 때마다 좀 그것을 꺼내서 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주기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먹고 마시는 얘기 한참 했지만 또 이 아직 얘기 남아있나요?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서운하죠. 자, 우리가 봄의 칭따오로 시작해서 여름과 가을 제주 누보 중반까지 제주 누보 이야기를 하고 맥주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이제 날이 차가워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따뜻한 곳에서 마시는 제주 누보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지만 네. 겨울에는 또 겨울의 술이 있죠. 어디 추운 길을 한참 걷고 작은 술집에 들어가거나 집에 들어왔을 때 몸을 데워줄 수 있는 술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술이 있을까요? 일단 날이 차가워지면 알코올 도수가 조금 올라가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쌀쌀해지면서 생각나는 카테고리가 오뎅바 같은 데서 먹는 정종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정종은 또 따끈하게 데워 먹기도 하고 하니까. 히레사케 같은 장르도 존재를 하고요. 근데 저는 차갑게 먹어도 뭔가 속에서 좀 따뜻함이 번져오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맑은 느낌이면서 가을 겨울철에 어울리는 그런 술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SS 시즌은 맥주라면 FW 시즌은 위스키죠. 네. 요즘 편의점에서도 와인도 그렇지만 위스키도 아주 다양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위스키는 사실 도수가 높고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병을 사놓고 조금씩 따라서 몇 년씩 가지고 있는 위스키도 많죠. 저희 집에도 그런 위스키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하지만 또 적은 용량을 새로 따가지고 짧은 시일 안에 비우는 것도 그런 맛이 있습니다. 톡토로 여러분들 중에 위스키의 세계에 한번 입문을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너무 큰 병을 사는 게 부담스럽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편의점에 200ml짜리 위스키들, 뭐 이를테면 대중적인 브랜드들이죠. 잭 다니엘이라든가 조니워커 블랙이라든가 이런 술들이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작은 병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거 생각보다 쏠쏠하게 좋습니다. 그 편의점에 작은 용량 위스키에 대해서 눈을 뜬 게 하나 씨가 부산 갔을 때였잖아요. 팟캐스트 편집미를 싸들고 가서 편집을 마치고 고단한 하루의 끝에 술을 한잔 하고 싶은데 뭔가 오늘 맥주는 좀 땡기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스키 작은 용량을 편의점에서 팔고 있었는데 약간 가격이 부담된다며 조금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아마 2만 원 안쪽? 한 17,000원 정도 하지 않았었나요? 아니 왜냐하면 이마트에서 15,000원에 파는 걸 봤거든요. 가격 비교에 덫에 걸리셨구나. 네, 걸려버리고 말았죠. 편의점보다는 마트가 좀 더 저렴하죠. 하지만 편의점밖에 연곳이 없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바에 가서 한잔 한다고 생각해봐라. 그쵸. 한 잔에 17,000원이다. 지금 200ml짜리 사면은 한 3잔은 나온다. 3잔이 뭐야 더 나오지. 그렇죠. 훨씬 더 나오죠.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려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사람이 혼자가 되면은 이래도 되나 하고 망설이는 게 있는데 그렇게 전화로 북돋아 주어서 홀랑 다 마셨잖아요. 홀랑 다 마시란 뜻은 아니었어요. 난 좀 아껴 놓을 줄 알았지 다음날까지. 위스키는 센 술, 어른의 술, 독한 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말 다양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죠. 뭐 탄산수라든가 뭐 콜라에 타 마시거나 진저에일, 뭐 아이스크림 뿌려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또 어른이 되어서 위스키를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큰 즐거움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곧 12월이 되는데요. 너무 놀랍죠. 2022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획한 일들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하지만 네. 선우 씨는 잡지 에디터였잖아요. 네. 늘 12월호 마감을 네. 10월 말부터 아이템 회의를 시작해가지고 11월에 끝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12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땡기지 마세요, 그렇게. 아니, 왜냐면 요즘은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저 안 그래도 단톡방에서 지금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보자 했던 친구들 모임을 잡는데 사실은 지금쯤 얘기를 해야지 올해 안에는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인 거죠. 다른 계획들도 그런 와중인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한 10몇 년째 해오고 있는 몇 안 되는 꾸준한 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연말까지 우리가 지출한 내역을 가지고 연말 정산을 해서 세금을 환급을 받잖아요. 그것이 해당되는 게 이제 12월까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정기적인 혼자만의 리추얼은 뭐냐면 12월이 가기 전에 기부를 하고 싶은 정치인을 한 명 정해서 거기에 후원 계좌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치기부금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환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이 그대로 내 통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것 자체가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에게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인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행사해야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여러 가지 발언이나 정책 제안이나 활동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여성 국회의원들을 한 명씩 정해서 기부금을 보내왔어요. 사실 뭐 10만 원은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전혀 부담이 없고 거기에 각자 여유가 되는 만큼을 보태서 더 후원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시간이 길게 쌓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여성 정치인들을 후원을 해왔고 그들의 행보가 뭐 계속해서 저와 신념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활동하던 방향에서 지금은 좀 많이 멀어진 분들도 있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매년 인물을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후원금을 보낼 때 제 스스로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마냥 무력감을 느끼고 포기하거나 정치 혐오에 빠지기보다는 내가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 그런 어떤 아주 작은 선언의 한 종류로서 이 정치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성 정치가에게 특히 후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이들 공감하시리라 믿어요. 선우 씨와 저는 올해에도 정치 기부금을 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이나 참담한 소식에 그걸 보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히 드는 감정이죠. 근데 그 분노에서만 그칠 때는 무력감으로 또는 우울감으로 전환되기도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둘씩 내 안에서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이야기한 정치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 거죠. 그 능동성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미약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것이 사실은 아까 견제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했던 그 낙관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보자 했을 때 그 뭐가 되는 거죠. 맞아요. 정치 기부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의사 표명의 한 가지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투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감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행동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 할 수 있는 거는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환경 문제에서도 동물권 문제에서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 한 사람 뭐 이 조그만 걸 한다고 뭐가 나아지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수많은 사람이 되고 수많은 사람의 몇 가지 행위가 될 때 그것은 그 몇 가지에만 머무르진 않죠. 맞아요. 이거는 정말 미약한 힘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루어낼 수 있는 변화가 분명히 있죠. 네, 맞습니다. 선우 씨와 여둘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를 우리 계속 해나가자. 그러면서 레이몬드 카버의 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죠. 네. A Small Good Thing 이라고 하는 단편이고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들. 작지만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그 단편 속에서도 너무 참담하고 힘든 상황에서 아주 작은 온기를 전해주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음이 됩니다. 선우 씨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해서 이렇게 발신하는 작은 방송이지만 촛불 한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듣는 여러분들께 이 촛불의 작은 온기가 옮겨 붙어서 점점 낮이 짧아지고 추워지는 계절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서로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기를 주는 것들의 목록에 여둘톡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네요. 들어가 있겠죠? 아마도. 여둘 애드 시간입니다. 이번 여둘 애드는 늘 저희가 참 좋아하는 제품들 또는 오래 써보고 이건 소개할 만하다라는 확신이 든 제품들만 추천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 제품은 여둘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참 쓸 때마다 기특하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던 제품입니다. 네.
옆에서 보기에는 김하나 작가가 그렇게 자주 칭찬하는 브랜드 제품이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브랜드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의 브랜드는 우선 히녹입니다. 네. 일단 이 히녹이라고 하는 이름 참 좋지 않나요? 바랄 히자를 써서 늘 푸르름을 바란다라고 하는 이 뜻도 좋고 왜 히자가 희망 할 때 히자, 저는 막연히 희망의 히자가 기쁠 히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희구하다 할 때 그 바랄 히자에 바랄 망자더라고요. 그 희망할 때 들어가는 히자를 써서 푸르름을 바란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명에서 느껴지는 그 푸르름, 녹색이 패키징에도 아주 잘 구현이 되어서 굉장히 일관된 이미지로 차분한 포레스트 그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짙은 녹색을 아주 안정감 있게 잘 사용하고 있죠. 맞아요. 이 제품을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이 녹색이 참 물리지 않는 녹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영어 표기로는 HINOK로 하고 이름 자체에서 푸르름도 느껴지고 이 제품의 근간이 되는 편백나무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네. 이 제품은 코로나 시작 전부터 처음에는 선물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히녹에서 제가 제일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더 스프레이입니다. 대표 상품이기도 하죠. 네. 히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히녹에서 나오는 제품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몇 군데에 집중을 해서 제품군을 많이 벌리지 않고 실생활에서 계속해서 쓰는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네. 이 라인업을 늘리는 것도 정말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오랫동안 이 브랜드를 사용한 사람으로서 조금씩 제품군을 넓혀 오는 거를 이제 봐왔는데 더 스프레이 쓸 때마다 제가 선우 씨한테 상쾌해. 그리고 나는 이 향이 지속되지 않는 게 좋아. 라는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사실 저는 이 제품 선물 받아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오래 못 쓸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향에 관한 제품들을 선물을 많이 받는데 취향에 딱 맞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무딘 편이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는 거를 좋아하는 반면에 하나 씨는 좀 예민한 후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가 거슬린다 싶으면 이거는 못 쓰겠어라고 반응이 좀 빨리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히녹 제품은 굉장히 금방 합격점을 받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꾸준하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히녹 더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뭔가 집안의 패브릭들에 뿌리면서 정말 청소가 완결되는 느낌이다라고 기뻐하는 도비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사실 우리 히녹 대표님이 톡토로시기도 하고요. 저와는 제가 잡지 에디터 시절에 아주 오래 전부터 함께 일을 했던 사이예요. 장업계에서 오랫동안. 장업계라고 하는 이 전문 용어를 많은 톡토로 분들이 바로 알아들으실까요? 그런가요? 화장품 업계. 네, 화장품 업계에 굵직한 브랜드들에서 실무자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본인의 브랜드를 런칭을 하셨는데 참 같이 일할 때 느꼈던 그 추진력, 뚝심, 깐깐함 이런 것들이 히녹에 그대로 녹아있더라고요. 히녹을 만드는 편백나무 그 재료부터가 제주도에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재료를 삶는데 어떤 식이냐면 제주에 있는 편백나무 숲에서도 이 편백나무들이 너무 웃자라거나 그리고 어떤 영양이 한쪽 가지 쪽에만 너무 실리거나 하면 이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지치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지치기를 한 그 가지들을 가지고 거기서 좋은 성분들을 추출하고 그리고 추출하고 남은 가지들은 다시 비료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재료로 취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나무를 벤다거나 하는 작업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에서 그것을 좀 더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실천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더 스프레이는 향을 뿌렸을 때 이게 계속해서 남아있지가 않아요. 뿌릴 때는 분명한 편백 향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상쾌하고 그리고 너무 진하지 않아요. 아주 숲을 걸을 때 공기 좋다 이렇게 느낄 때 나는 피톤치드 이런 느낌 있잖아요. 혹은 히노키 탕 같은 데서 네. 우리가 몸을 담글 때 느끼는 그런 히노키 향. 네. 근데 이 향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면은 인공향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해요. 하지만 탈취 효과와 살균 효과는 남기면서도 향을 계속해서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 스프레이를 매일매일 뿌려도 부담이 없고 질리는 느낌도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곳에서 이 더 스프레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녹의 더 스프레이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던 와중에 새로운 제품 핸드워시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우 씨가 사용하고 있던 다른 핸드워시가 있었는데 유럽의 모 브랜드였어요. 그 브랜드는 향이 좀 강하기로 알려져 있는 브랜드였죠. 근데 선우 씨랑 저랑 추석 이후로 계속 루미큐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향 자체가 진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저한테 약간의 뭐랄까요? 향이 시끄럽게 느껴지는 향이 있어요. 시끄럽다. 네. 향이 시끄럽다. 네. 뭐가 되게 많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저한테 안 맞는 이 향들이 이렇게 풍길 때 계속 맡고 있으면은 속이 조금 안 좋아지기도 하고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선우 씨가 쓰고 있는 그 핸드워시가 저는 이제 처음 써보고 나는 안 맞구나 해서 안 쓰고 있었는데 각자 따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루미큐브를 할 때는 서로 손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데다가 손을 가지고 와서 패를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 핸드워시 썼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게임에만 집중할 수 없고 약간 승률이 떨어지는 요인이 됐달까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로 손을 씻는다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맞아요. 핸드워시를 참 서로 많이 선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뭐 5만 원대 이하 정도에서 좋은 마음을 담아서 건네기가 참 괜찮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손을 씻을 테니까 그 사람의 아주 가까운 물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써서 없앨 수 있다는 것도 좋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많은 브랜드들의 핸드워시를 선물하기도 하고 받기도 했을 때 그런데 향이 과하게 들어간 제품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오래 쓰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손을 씻고 싶은 거지 향수로 손을 문지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 향이 씻을 때 그냥 기분이 좋은 것을 넘어서서 너무 잔향이 독하게 남아있을 때 좀 적절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하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될 때 그 사람에게 거슬리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손을 씻고 나서 곧바로 해야 하는 어떤 음식을 만든다든가 요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향이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오늘 녹음하러 오는 길에 보니까 은행잎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완전히 샛노랗게 물들어 있는 은행나무들이 많이 보였어요. 네. 근데 그 은행나무 앞나무에서 맺혀 있는 그 은행 열매들이 바닥에 떨어지면 악취가 풍기잖아요. 사실 저는 그 악취는 구릿구릿하지만 좀 당연한 가을의 냄새처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는 길을 갈 때도 그렇게까지 불쾌해하진 않아요. 근데 인공향료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약간의 메스꺼림이나 두통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히녹에서 새로운 제품인 핸드워시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쓸 때 저는 아주 기뻤어요. 근데 사실 최초에는 조금 난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더 스프레이를 너무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처음 딱 핸드워시를 썼는데 약간 청소하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싶었지만 이것은 한 하루 이틀 쓰니까 그 연관점은 사라지더라고요.
이 희녹 대표님이 이 제품을 만드실 때 좀 향이 있는 핸드워시로 손을 씻고 난 뒤에 샌드위치를 먹으려다가 아유 이게 뭔지 알죠? 샌드위치 음식과 침범하죠. 손에서 나는 향기가 서로 부딪히면은 음식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맹물로 손을 씻으려고 다녀오다가 좀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많은 과한 향을 남기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핸드워시 제품이 탄생한 것이죠. 네. 희녹 핸드워시가 완전히 향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은은한 편백향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손을 씻고 나면 길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때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청결만을 생각한다면 손을 씻기 위한 물비누 제품으로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분명히 손 씻는 동안에 어떤 기분 좋은 향이 난다는 거는 손 씻는 재미를 주잖아요. 그게 리프레시 시켜주는 어떤 기분의 환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편백향이 손 씻는 동안 난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길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좀 맑은 느낌이어서 손을 자주 씻다 보니까 저는 손을 빨리 씻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습 성분이 너무 들어있어가지고 미끌거리는 게 오래 남아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헹구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손에 약간 뭐가 남아있는 느낌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이 제품이 여러모로 저에게 손 씻는 재미를 주는데 이 희녹 패키지가 다 예쁘잖아요. 아까 선우 씨가 얘기했던 짙은 포레스트 그린 그 색깔도 참 멋스럽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은은한 멋이 저는 그 광택에서 그러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이 아니라 무광으로 한지처럼 덮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물비누를 쓰다 보면은 물비누가 어쩔 수 없이 그 용기에 떨어지면은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한 몰랐죠?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관점이네요. 왜 어디 굉장히 감각이 좋은 편집샵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은 희녹이 셀렉트된 아이템으로 놓여 있는 것들을 다니다 보면은 종종 마주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희녹이라는 브랜드가 참 신기한 게 그런 어떤 멋스러운 제품들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이를테면 가재도구 같은 거잖아요. 뭐 탈취제, 세탁세제, 핸드워시 이런 게 놓여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그 패키지가 참 워낙 예쁘고 브랜드의 여러 서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사하니까 그런 멋쟁이 아이템들 옆에 그런 생활 아이템이 놓여 있는데도 전혀 위화감이 없죠. 맞아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좀 감각 있는 숙소들, 스테이폴리오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숙소들이나 누군가 멋진 사람의 집 사진에서 희녹 제품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눈이 밝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저희도 처음에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참 좋았는데 선물을 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여러 업사이클링이라든가 친환경적인 철학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좀 진심이기 때문에 천으로 돼 있는 패키징이라든가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판매하는 것도 처음에 그 공병이 있고 리필 시스템을 쓰잖아요. 맞아요. 용기를 한번 갖춰두면 계속 리필 제품을 사서 채워서 쓸 수가 있고요. 핸드워시의 경우에도 지금 대용량 리필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 중으로는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병과 리필 제품 세트가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주머니에 쌓여서 선물을 주고받기에도 받는 사람에게 아주 기분이 좋고 또 리필 제품의 경우에는 리필을 한번 쓸 때마다 그 플라스틱 패키지의 비용을 절감하는 거잖아요. 그 절감한 만큼을 글로벌 환경보호단체 리퍼포즈 글로벌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만큼을 기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환경보호단체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는 비용으로 그걸 사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자체를 대체할 소재를 찾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녹에서.
히녹 핸드워시를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쇼핑몰에 입점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우선 공홈에서 구매하실 경우에 공식 홈페이지죠.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이 청취자들의 레인지가 넓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네네. 네. 히녹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쿠폰을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실 분들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주 간편하죠. 카카오 선물하기에 히녹이 입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핸드워시와 함께 특별 선물 패키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핸드타월 제품이 또 너무너무 사용감이 좋습니다. 이 소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포근한 면 소재인데 보통 수건처럼 섬유가 솟아있는 타월지가 아니라 약간 그 텍스처가 느껴지는 그런 면이거든요. 근데 흡수가 아주 빠르고 너무 얇지 않고 도톰해서 손 닦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네, 그 수건은 저희가 탁구 칠 때 늘 탁구를 땀을 흘리면서 치고 나면은 손을 꼭 씻어야 되는데 일회용 종이 타월도 쓰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수건을 가지고 다니죠. 근데 그 히녹 수건을 가지고 나온 날이 정말 그렇게 손을 닦을 때가 정말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히녹에서 나오는 여러 제품들을 꾸준히 사용을 해보았고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을 때 저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소재가 되었든 어떤 디자인이나 용기, 재질이 되었든 정말 깐깐하게 많은 것들을 시험을 해보고 이런 최종 형태가 나왔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물건을 오래 사용해 보면은 체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핸드워시 제품의 경우에도 수개월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가장 많이 쓰는 물건으로 오랫동안 저희가 사용해 보았고 향이라든가 텍스처, 손에 어떤 당김의 정도라든가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놓여있는 것을 볼 때 어떤 기분 좋음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둘톡에서 충분히 추천을 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부자로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좋은 것으로 구비해놓고 그걸 사용할 때마다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을 아주 높이는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핸드워시 제품들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지만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하셨다 하는 분들에게는 핸드워시 101에서 살아남은 히녹의 제품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려 봅니다. 정착을 하시지 않더라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걸로 아주 좋은 기분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그 수건과 핸드워시 패키지는 저는 선물용으로는 아주 더없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짙은 녹색의 패키징을 보면 히녹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히녹이 추구하는 어떤 청결함, 그 방향성이 같이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히녹은 따로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광고에 쓸 비용을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브랜드의 곳곳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대표님이 톡토로시기 때문에 여둘톡에서 하는 것은 광고라기보다는 컨텐츠임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광고를 요란하게 하지 않는 그런 묵묵한 브랜드의 경우에는 그것에서 많은 것을 사람들이 읽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떠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떠드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서 몇 년간 잘 쓰고 있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떠드는 역할을 맡아서 참 기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여둘 애드는 히녹의 핸드워시를 소개했습니다. 편백나무 숲속에서 손 씻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근데 선우 씨. 네. 저희가 열심히 신나게 광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광고를 모집하는데 너무 태만했더라고요.
광고를 어디로 문의하면 되는지를 저희가 여러 회차 동안 까먹고 말을 안 해서. 네, 저희 SNS로 따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우리가 공지를 한동안 안 했구나 싶었습니다. 안 했다는 것도 까먹고 있었어요. 네.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광고 제안과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들을 너무들 잘 알아서 보내주시길래 우리 광고주님도 그러실 줄 알았죠. 이제 여둘톡이 회차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하는 바람에 어느 부분에서 메일을 소개하는지도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네,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하는 포맷은 좀 미리 녹음해놓고 그대로 써도 될 텐데 또 피들은 그러지 않죠. 매번 새롭게 한다. 둘 다 피인 바람에 이런 그리고 일이 벌어지고 까먹는다. 있습니다. 지난 부자로 사는 법 이후에 피드백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는 방송이었다. 내가 오랫동안 해오던 고민에 대한 답을 얻었다라고 많은 반응을 남겨주셨습니다. 잠순이 토토로님의 댓글입니다. 부산 톡토로님의 사연을 들으며 저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가정은 불안했던 저의 어린 날이요. 공동 화장실이 있는 다세대 주택, 한 칸짜리 방에 식구 넷이 같이 잠을 잤습니다. 아빠는 매일 술을 드셨고 두 분은 매일 싸우셨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애초에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어떤 환상도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난은 뜯어내거나 덧칠할 수 없는 제 배경이었지만 저는 가릴 생각 없이 그냥 꿋꿋하게 살았어요. 스스로에게 너 돈도 백도 아니 화장실도 없는 환경에서 이만하면 잘했다 말해주면서요. 대단히 공부를 잘하지도 돈을 많이 벌지도 명예를 얻지도 못했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바람잘 날이 별로 없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니 뭐 또 안 괜찮은 건 뭔가 싶더라고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번듯한 직장에 들어간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너는 솔직히 그럴듯한 조건이 거의 없는데 내 주변에서 네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요. 웃으면서 뭐 나는 그냥 내 상황에 만족해. 높은 곳을 바라보면 끝이 없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학자금 대출을 갚으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결혼 생각 없이 만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대단했어요. 30년 가까이 살며 원가족에게서는 느껴볼 수 없는 감정이었죠. 남편은 제게 늘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잘 컸다고요. 그런가? 저는 사실 이룬 것도 없고 그럴듯한 목돈을 손에 쥐어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살아온 제 삶을 늘 긍정하며 살아갑니다. 달성 목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 논리대로 생각해봐도 사람마다 스타트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현재 지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들 잣대에 맞춰 생각하기보다는 내 배경도 좀 정상 참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너그러워지기랄까요? 배경이 유난히 헐겁고 빈약하다면 더 그런 마음을 일부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떠올려 보니 가난이 제게 준 선물은 세상에 당연한 건 없음을 알려준 거예요. 부유하게 살아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있는 걸 있다고 느끼는 것과 없던 걸 받은 감각은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해요. 당연한 게 없으니 모든 게 선물이죠. 20대 초반에 경기도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 방이 처음 생겼어요. 친구랑 빵을 먹으며 이야기하다가 내 방이 생겼어 하는데 그만 눈물이 왈칵해서 둘이 같이 울어버렸었네요. 리터럴리 눈물 젖은 빵이죠. 지금 결혼 10년 차, 이사만 4번을 하고 전세 생활은 진행 중이지만 전 불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만의 화장실이 있고 등기부상 내 집은 아니어도 누가 봐도 내 집인 안락한 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아이와 수많은 추억을 쌓고 있으니까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어찌나 소중한지 매일 손바닥을 펴서 확인하고 꼭 쥐어봅니다. 부자로 사는 건 그런 거겠죠. 내 손에 꽉 들어찬 소중한 것들을 확인하는 일. 사연자분의 이야기가 너무 공감 가고 한편으로 애틋하게 느껴져서 긴 댓글을 달았네요. 지금처럼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가을볕이 쏟아지는 길을 걸으며 부자가 된 기분으로 이번 화를 들었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와. 이 사연을 읽고서 정말 우리가 이번 회차에 부자로 사는 법을 이야기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쉬운 주제가 아니고 저희가 말하면서도 약간의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보다 더 단단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적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이 댓글을 읽은 게 너무 축복처럼 느껴졌고 이 댓글을 읽으면서 여들톡 시작하길 잘했다. 이 회차를 방송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당연한 게 없으니 모든 게 선물이라는 잠순이 톡토로님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을 할게요. 저희가 댓글이 단편소설 같다 이런 얘기를 곧잘 했었는데 정말 완벽한 한 편의 단편소설 같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리고 완벽한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정말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위터에서도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팽이님께서 여들톡 이번 화 듣다가 이 글이 생각났다라고 하면서 인용해서 올려주신 글이 있습니다. 걷는다는 것이 권력이 없고 지위가 낮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리베카 소이닛의 말이다. 걷는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동시에 쾌적한 곳을 평일 낮에 걷는다는 것은 돈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다시 리베카 소이닛의 말을 인용하면 사람들이 안 걷게 된 것은 걸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걸을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걷는 행위는 빈곤한 동시에 부유하다. 정지돈 작가의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에서 인용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댓글을 통해서 여들톡 유니버스는 어디까지나 넓어질 수 있는 것인지 넓고 깊어질 수 있는 것인지 네. 참 고맙습니다. 팟빵에서 마이클로이 님께서 돈에 관한 태도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부자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가장 적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면에서 미니멀해지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라고 영어 원문과 함께 써주셨는데 참 저희가 2시간 동안 떠든 게 이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톡토로님들이 완성을 해주시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참 기분이 좋았던 것은 많은 분들이 부자로 살기 위해서 가을날을 만끽하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단풍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하늘이 파란지 이걸 사진을 찍어서 함께 올려주시면서 오늘 부자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인증을 해주시는 게 저희는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네, 엘초코님도 그러셨고 M님도 저희 여들톡을 듣고 바로 남산 북측 산책로에 달려갔다며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몽님께서 시간이 최고의 럭셔리라는 거 시간 없는 요즘 너무 와닿는다. 내 소중하고 비싼 시간을 여들톡에 쓸 수 있어서 좋음. 행복하게 펑펑 써야지 하셨습니다. 저희가 펑펑 쓰실 수 있도록 1시간 반 기본으로 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나무빛님께서 여들톡 듣고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 구매했다. 내일 아침에 배송된다고. 두 분의 설명을 듣고 안 살 수가 없었다.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하루살이 여우님께서는 이번 여들톡 역대급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들로 가득해서 한 번 더 듣기로 했다. 내게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간이 진정한 풍요이고 럭셔리인데 살다 보면 자꾸 잊고 남이 줬는 것을 이유 없이 줬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트위터의 밍님께서도 여둘톡 이번 화 부자로 사는 법 너무 좋아. 짜릿해. 그래, 난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부자로 사는 법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 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의 백석 랩. 에이요! 난 가난해! 너무 좋아해 주시네요. 네. 팟빵의 불평화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정신적 부유감, 자화자찬 1위 1비, 여자는 풍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기와 함께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둬야겠어요. 오늘은 여둘톡 오픈 카톡방에서 달 이야기를 나눴어요. 300년 만에 나타난다는 개기월식 그리고 천왕성 엄폐 현상이 일어난 날. 달 사진이 하나씩 올라오다가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국립과천과학관의 유튜브 생중계를 감상했어요. 멀리 있는 톡토로 분들과 같은 달을 보는 시간이 참 충만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다 못 들은 여둘톡 이번 에피소드 부자로 사는 법을 마저 들으며 이렇게 살면 어쩌면 평생 가난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귀한 방송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피드백들이 참 많은데 이 피드백을 읽으면서 저희도 마음이 더 부자가 됐어요. 네. 이렇게 살면 어쩌면 평생 가난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값진 반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부자 만들어 드렸습니다. 괴로울 바에 외로울 나이에 님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회차였어요. 중간에 다른 사람들의 휘둘리는 이야기에 시술 이야기 나왔는데 저는 어떤 단톡방에서 이야기 나왔을 때 영향받기 싫으니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 이후로 이야기 안 나오고 좋아요. 부산 여자의 기상에서 6개월 만에 엄마 다리 한 만져봐라. 가 나오는군요. 거기에 이어 랩까지. 백수린 작가의 책 소개하실 때 제가 정말 재밌게 읽은 여름의 빌라 생각했는데 하나 작가님이 강추하셨다니 더 반가웠어요. 백수린 작가의 책이라는 점과 김하나, 황선우 작가가 추천하는 책이라는 점이 합쳐지니 안 읽을 이유가 없네요.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를 듣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 생각하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닝페이지 하면서요. 저는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싶어서 현재 돈을 아끼고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살고 싶은데 하고 모닝페이지에 물음을 적었어요. 별거 없더라고요. 직장은 다니되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전전긍긍하지 않을 것 같다. 거리가 멀어도 교통비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경기도, 강원도를 주말에 자유롭게 다닐 것 같다. 괄호 열고 저는 경남이라 예.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주변 사람에게 대접할 것 같다. 아침에 몇십 분 고민해봤는데 이게 다예요. 그 외 갖고 싶은 걸로는 대단한 명품 같은 것은 전혀 없고 괄호 열고 다큐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를 보고 옷은 중고로 사거나 정말 가끔만 사요. 전기차만 생각났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지역 도서관에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라는 책을 쓴 저자 임승수 씨가 와서 강연할 때 가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직했다는 저자는 유럽 어느 나라의 설화라고 하며 낚시꾼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어느 낚시꾼이 한가로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한가로이 낚시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사람이 이럴 시간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훨씬 많이 잡힌다고 말했어요.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뭐 합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낚시꾼의 물음에 이 사람은 답답하지만 하나씩 가르쳐 주려 했어요. 바다 나가서 낚시할 수 있는 작은 배를 사지. 바다 나가서 낚시할 수 있는 작은 배를 사면 뭐 합니까? 바다 나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더 큰 배를 사지.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더 큰 배를 사면 뭐 합니까? 뭐 하기는 그럼 나중에 늙어서 노년에 한가로이 낚시나 하며 지낼 수 있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도 띵 했는데 정말 제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무얼 하고 살지 적어보니 이 이야기와 다를 게 없어서 약간 충격적이네요. 물론 노후에 건강, 물가 상승 등 여러 어려움 때문에 노후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가로이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빠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긴 해요.
아끼고 있는 저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않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누리며 살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한 부자는 아니어도 목표로 하는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정말 큰 차이네요. 덕분에 저도 부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팟캐스트 한 회, 재무 설계 상담보다 싸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또 수박 한 통보다 싸다. 이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저 지금 이 낚시꾼이랑 쿤수 두는 사람 이야기 이거 제 기억에는 제가 백수 시절에 시간 많아서 도서관 다닐 때 읽었던 수많은 책 중에서 읽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컨설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럴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하죠. 이게 어디 설화였군요. 우리가 바쁘게 살고 더 많은 효율을 추구하는 게 결국은 언젠가의 여유를 위해서라면 사실 지금 그 여유의 반대편에서 그것을 완전히 희생하면서 쥐어짜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여유들은 가지는 게 맞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폴 오스터가 했던 말이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돈이 충분히 있다는 것에 가장 좋은 점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톡토로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곳에서는 주류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계시다가 저희가 조금 깔아놓은 멍석에 와서 다들 반가워하며 춤을 추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야무지게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더 이득이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일종의 조급증 때문이기도 하고 정말로 여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목소리를 높일 일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사회의 안정망 없음도 문제이죠. 괴로울 바에 외로울 나의 님도 노후의 여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대비가 되어 있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스스로 알아서 각자 도생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달려가게 되죠. 우리 사회에서는. 중랑천 뱁새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중랑천 뱁새님이 깨춤을 추던 그분 아닌가요? 네. 다리 안 찢어지게 조심하시고요. 맞아요. 그 모습 생각하면서 너무 귀엽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동안 저는 그 어떤 SF 판타지 대작에도 흥미가 없었는데도 여둘톡 덕에 극장 가서 에에올도 보고 여기저기 직립보행하며 단풍도 보러 다니고 햇배도 챙겨 먹으며 다시 오지 않을 2022년의 가을을 깨알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극히 여둘톡스러운 날들이죠. 이번 회차를 연이어 2번 듣고 매일 1회 이상 청취할 만큼 은혜롭고 벅찬 기분을 주체할 수 없어 감사의 후기를 적습니다. 깨춤이 시작됐죠. 이번 편에서 특히 뚜렷한 사계절과 맥슨 무선전화기의 등장에 육성으로 빵 터졌는데요. 이 쾌감은 아마 작가님들과 비슷한 시간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부자라는 개념에 공감대가 있었기에 이번 회차가 더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머릿속에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부자에 대한 정의와 부자로운 삶의 구체적인 예에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두 분의 일타 강사 뺨치는 설명과 예시를 통해 막연하기만 했던 인생의 해상도가 한층 높아진 기분입니다. 저는 요즘 인생 후반전을 준비 중인데요. 작가님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임원 재질이 아님을 일찌감치 인정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바닥에 뭉개고 있었죠. 하지만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결론이 저를 위기감에 떨게 했습니다. 어느 필드나 피라미드 구조고 소수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자이든 타이든 물러나야 하니까요.
수입이 멈춘 상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이직을 시도 중인데요. 10수년 넘게 서 있던 필드를 바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취업 시장에 나왔는데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춥고 외롭고 혹독합니다. 거절과 불합격이 쌓이면서 연탄불 위에 오징어처럼 볼품없이 쭈글쭈글한 상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회차를 듣고 나니 전 꽤 부자였더라고요. 오징어긴 하지만 건조한 마른 오징어가 아니라 바다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오로라 같은 영롱한 빛을 뿜는 촉촉한 무늬 오징어 정도? 이제 뱁새에서 깨춤을 추는 뱁새에서 촉촉한 무늬 오징어가 되었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는 단풍잎 샤워를 하며 커피 마시는 순간의 기쁨도 알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고민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올 한 해 목표했던 책 100권 읽기는 이미 초과 달성했고 요가에 머리 서기도 성공했으니까요. 대단하신데요. 와.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는 대신 제 행복의 빈도와 종류를 늘리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틀린 삶이 아니라는 걸 옳게 가고 있다고 작가님들께 인정과 응원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이번 회차를 들으며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통장 부자 말고 시간 부자, 기쁨 부자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이 차오를 때 비상약을 챙겨 먹듯 이번 회차를 챙겨 들어야겠습니다. 언제나 기분 좋은 자극과 시작의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면서 당당히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말해주세요. 저도 부지런히 따라가고 흉내내며 어제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갈 테니까요. 와. 아, 나 행복해. 뱁새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우 씨, 네. 저를 찔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팟캐스트 하니까 참 좋은 게 많죠? 네. 특히 저희가 고민 사연에 대해서 저희 나름의 대답들을 들려드리고 나서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졌을 때 그 해답처럼 호프마당 사장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혹시 왜곡되거나 혹은 저희가 이런 말을 해도 될 자격이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듯이 어떤 톡토로 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걸 만나면서 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답을 받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왜 현이 공명하면 여기서 튕겨도 물리적 거리가 있지만 저쪽에서 같이 진동하잖아요. 네. 그게 아주 넓은 규모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 사회가 제공해 주지 않는 그물망 속에 참 든든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여들톡을 들으시면서 그런 든든함, 안정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이 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시기죠. 그거를 느끼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단단하게 우리의 세계를 지켜가면서 그 속에서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둘톡 33화 오늘 주제는 우리에게 온기를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둘 애드는 흰옥의 핸드워시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입니다.